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험의 신박 오늘 11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또 목요일이다 그죠? 어제 댓글 중에 제가 무지해서 몰랐던 부분 얘기들 또 해주신 분도 계셔가지고요.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분야의 관련 업계 종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수소 연료 전지처럼 이슈만 만들고 주가만 띄우다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제조 원가가 이 기존 2차 전지 대비 2배에서 3배라서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상당히 만들려면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미드 니켈 양극재로 올인하여 안정성 확보로 전기차 배터리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중입니다. 미드 니켈인가요? 하이 니켈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몇 년 전에 혁신적인 전고체 배터리 전지한다고 말만 하다가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계속 미뤄집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전지 상용화 하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DI가 뭐 주가 띄우려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그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차세대를 향해서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LCD가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침투했을 때 브라운관 TV를 바꾸면서 LCD TV가 보급이 됐던 게 2004년 요때였었거든요. 2004년, 5년, 6년, 7년 그런데 그때 2005년, 6년도에는 그 LCD 다음 OLED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OLED 개발하는 벤처 기업도 있고 그쪽에 막대하게 뭐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볼 때도 LCD 그동안에 연구 개발비 들어간 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을 건데 그거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OLED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나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돈이 유동성이 스퀴즈 되는 국면에서 그렇게 너무 차세대를 개발하던 회사들이 펀딩이 안 되면서 많이 사라지고요. 그 사라지고 난 그런 혹독한 구조조정 기간에 살아남은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살아남아 있다가 나머지 이제 그 시장이 왔을 때 그 시장을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저도 전고체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삼은계랑 요쪽으로 해서 이제 본격화되는데 전고체는 너무 빠른 얘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2, 3년 전에도 벌써 전고체 얘기 나온 게 이분 말씀대로 테슬라에서 전고체 한다 했을 때 그때 느낌은 2005년도에 OLED 얘기 듣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시장이 오기는 올 거니까요. OLED 시장이 왔듯이 전고체 배터리도 그 시장이 올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LCD를 대체한 그 다음 또 차세대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인가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게 그냥 주가 띄우려고만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어디죠? 뭐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그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 가격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본격적인 상용화 되려면 가격 대비 효용성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 가격이 전고체 배터리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졌을 때 그때 상용화가 되겠죠.
그게 SDI라든지 다른 데서 이런 걸 개발하는 데서 25년, 26년도에 상용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그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되면 또 기술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또 1, 2년이 늦춰질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기사를 찾아본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적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부동산 사느니 3년 안에 2배 올라가는 주식 사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또 주식은 세금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 얘기에 대한 부분에 정말 중요한 답글을 누가 달아주셨어요. 자, 3년 안에 2배 오르는 주식. 2배 오르는 주식을 찾더라도 3년은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채슬리와 함께 공부하면서 잘 찾고 인내하는 습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이분 댓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딱 녹화를 끝났는데 마지막에 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설사 찾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확신이 들어도 3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3년은 고사하고 1년 끌고 가기도 힘들죠. 왜 힘든 줄 아세요? 옆에서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거 팔아서 저거 사는 게 좀 더 빨리 수익을 내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도 않고 막 시장에서 오르는 주식 쫓아 사다가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때 그냥 들고 있을 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얘기 다 아시죠? 무슨 주식시장은 디바이스, 장치인데 어떤 디바이스냐? 임페이션트한 사람의 불을 페이션트한 사람에게 이렇게 트랜스퍼 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가 아는 것만큼이나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주식으로 돈 못 벌까? 내 마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댓글도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잡담은 요 정도 하고요. 요걸 갖다가 싹 저쪽으로 옮겨놓고 자, 오늘은 목요일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5조 벌금을 물고 미국에서 철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거를 자꾸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자,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5조 5천억? 이게 달러는 아니고 원화겠죠. 5조 5천억 벌금을 물고 미국에서 철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관상도 좀 보거든요. 관상을 보는데 관상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관상의 90%는 눈빛이거든요. 이 바이낸스 창업자 자우창펑 전 최고 경영자가 20일에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자금 세탁 방지 위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뒤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눈빛이 정말 예사롭지 않네요. 눈빛 얘기하니까 또 이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를 하나 잠깐만 해드리고 갈게요. 이 삼천포 얘기가 또 좋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17년, 18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한참 그때는 골프 많이 치고 다닐 때였는데 저기 송추 CC라고 굉장히 명문 골프장이 있습니다. 홀이 18홀밖에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해도 그 송추 CC에서 옷을 갈아입고 골프를 이제 치려고 스타트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라커룸에서요. 키가 좀 작으신 분인데 딱 지나가는데 딱 스치면서 와, 저 사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눈빛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강렬한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데 하면서 스쳐 지나갔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골프를 다 치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라카에서 뵀던 분인데 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저랑 같이 라운딩을 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앉으셔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형님 저분 누구십니까? 했더니 미래에셋 최연만 부사장 그때 최연만 대표님. 예, 그때 당시는 대표님이고 그 다음에 부회장 되셨다가 회장 되셨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최연만 사장님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연만 사장님이셨구나 딱 알게 됐고요. 박현주 회장님의 거의 뭐 오른팔로서 미래에셋 그룹을 거의 지금까지 키우는데 뭐 1등 공신이셨죠. 갑자기 이 바이낸스 창업자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자, 삼천포에서 빨리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창업자인 저우창펑 최고 경영자는 사퇴했다. 북한 등 미국 정부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돈 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니까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자, 바이낸스는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설립됐네요. 2017년 7월이면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이 막 랠리를 이 에스커버에서 이 고성장하는 요 국면에 쫙 주가가 아니죠. 예,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할 때고 2017년 말에서 18년 초에 고점을 치게 되죠. 근데 좀 설립이 늦게 됐었네요. 그때 7월 달에 설립을 했고 설립자가 이 자우창펑이고요. 직원 수가 7,500명. 하루 거래량은 650억 달러. 약 84조 원이라고 합니다. 84조 원 하루에. 와, 회원 수가 1억 2,800만 명이고요. 매출은 200억 달러. 21년 추정으로 200억 달러입니다. 이 코인도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되게 좀 비싸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84조 거래되는데 매매 수수료가 1%다라고 하면 100조의 1%면 1조를 버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심 여단, 팔레스타인의 이슬라믹 지하드 등 테러 단체 및 범죄자의 의심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고요. 또 이란, 북한,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 있는 사용자와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낸스는 벌금 폭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네요. 2017년 설립된 바이낸스는 비교적 늦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켰지만 수년 만에 세계 최대 거래소로 성장을 했고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량이 84조에 달하는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매출을 2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억 달러 안팎이면
지금 환율로 보면 26조인데 매출이니까 그러겠네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출로 잡으니까 1년의 매출이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만 26조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네, 아까 제가 100조 거래되면 뭐 1%만 하더라도 1조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하루 평균 거래량이었으니까 전체 한 200일 정도 해서 하면 수수료가 1%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한 0.1, 0.2% 이럴 수가 있겠네요. 자, 미국 정부의 바이낸스 쪽 옥죄기를 두고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CEO에서 물러난 자오창펑은 중국계 캐나다인이라고 합니다. 커네디언이네요. 커네디언. 그럼 바이낸스를 설립하기 직전에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OK코인의 CTO를 지냈고요. 바이낸스는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을 전면 금지한 2017년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바이낸스의 서버 및 데이터가 중국과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오창펑은 이를 의식해서 바이낸스는 본사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미국 정부와의 소송 과정에서 자오창펑의 주소는 몰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을 앞두고 미 정부가 사전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겠네요. 이게 핵심이네요. 바이낸스가 5조 원이 넘는 벌금을 감당할 여력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 개인적으로도 벌금 5천만 달러를 내야 하는 자오창펑의 현재 재산은 230억 달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거의 한 30조 되네요.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 철수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초기 수익 대부분을 미국 시장에 의존을 했었네요. 2018년에는 바이낸스의 웹 트래픽의 30%가 미국에서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서 미국 내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자오창펑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새 CEO에는 리처드 텅 바이낸스 지역시장 총괄이 지명됐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하마스 4일간 일시 휴전, 인질 50명을 석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기사를 읽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46일 만에 가까스로 합의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강요회의 휴전안 통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도 풀어주기로 가자지구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교전 중단 합의 큰 진전 평가, 본격 휴전 국면 접어들 가능성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일 일시 휴전에 합의를 한 거고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지난달 7일? 지난달이면 10월 7일 아닌데 10월 2일 아닌가요? 우리가 10월 7일인가 보네요. 그 한글날 대체 공휴일 하여튼 공휴일 끝나고 그죠?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좋아서 괜찮았네 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죠? 휴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10월 7일이었군요. 자, 하마스 저는 10월 개천절하고 좀 헷갈려가지고요. 10월 2일 정도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착각을 했습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고 8일 이스라엘 지상전 필요성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쭉 전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휴전안을 통과시켰는데 4일 동안입니다. 4일. 그래 놓고 이제 4일쯤 됐을 때 또 연장하자 이럴 수가 있겠죠.
휴전에 따르면 하마스는 어린이와 여성 중심으로 약 50명의 인질을 10명씩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고요. 이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 수감자 150명을 석방할 방침이다. 아니 이스라엘은 왜 또 아동은 왜 잡아놨죠? 이게 아마 협상을 위해서 그런가요? 아무리 협상을 위해서 그래도 네. 아무튼 이와 함께 휴전 기간 약 300대의 트럭을 이용해서 가자 지구에 연료를 공급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정부는 휴전 기간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나 체포는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항공기 운용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 과정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인질이 석방되도록 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마스가 석방하는 1차 인질 50명에는 미국 국적자 여성 2명과 3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한 듯 대통령으로서 세계 곳곳에 인질로 잡혀있는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우리 국가안보팀 간회가 영내 협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서 동료 시민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금 보면요. 이번에 전쟁 후 가자 지구 내에서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보건당국 추산으로는 1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번에 이게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사망자.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스라엘의 반대로 전쟁이 쉽게 끝나기 힘들다는 관측도 많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강요회의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점도 휴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양측의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교전을 중단하는 합의를 한 것은 큰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 세력이 건재하고 이스라엘이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석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제5차 중동 전쟁이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그 주가가 빠졌을 때 10월 말에 풋골 레이시가 뜨는 거 쫙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저보고 이제 좀 담담하게 대응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하마스 요 분쟁도 과거 사례를 보면요 2014년 7월 8일에 보통 그 이후로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은 계속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있었고 19년도에도 있었고요. 21년도에도 로켓 공격 이런 거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기사를 보면 2014년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014년 7월 달에 그때 사망자 수가 뭐 1,000명이 넘고 뭐 그랬었는데 자, 그때는 어떻게 끝났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때 7월 8일 날 전쟁이 시작이 돼서 그러고 나서 한 8월 20 며칠 날 끝났었거든요. 거의 한 50일 뒤에 그때도 이제 휴전 합의하고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전쟁이 이제 멈춥니다. 멈췄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로켓포 한두 발씩 또 쏘고 하긴 하는데 2014년 7월 8일에 있었던 그때 당시 유가가 한 100불대였다가 그 해 연말에 유가가 53불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그 이면에 굉장히 큰 또 이런 분쟁의 이유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관계도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분쟁이 있고 나서 오히려 유가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때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 부분이 하나의 회색 코뿔소나 블랙스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어쨌든 지금도 유가는 90불을 넘었다가 지금 70불대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흘간 일시 휴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46일 만에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때도 48일인가 50일인가 뭐 그 정도, 딱 48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비슷하게 역사는 또 반복이 되고 있다. 똑같이 반복은 안 되더라도 예, 라임이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얘기처럼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휴전하는 날짜까지도 비슷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고금리의 세계 주택시장 빙하기라는 부분인데, 부동산 시장을 같이 봐야 주식시장이 큰 숲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지금 세계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빙하기라고 합니다. 빙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주택 판매량은 1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 때보다도 더 안 팔린다는 얘기인데, 그죠?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해서 구매 수요가 급감을 한 데다가, 하긴 코로나 때는 제로 금리를 만들어줬었으니까 그때 저희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바인에 계시는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셔서 그때 21년 4월 달에 아마 그때 집 사셨죠, 그죠? 그리고 모기지 금리를 거의 2.7%대 굉장히 낮은 최저금리로 아마 하셨을 건데, 지금 주택담보 모기지 금리가 8%라고 하니까 결국은 코로나보다도 더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금리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 때문에. 자,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 세계 부동산 황금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부동산업자 협회 NAR은 10월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4.1%나 줄어든 37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고요. 이는 2010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2010년 8월 이후.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죠? 2009년 그리고 2010년 8월쯤에 금리가 다시 쭉 좀 올라왔었는데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고, 그죠? 2010년 8월 요때 이후로 최저치네요. 그때는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9% 정도 할 때라 가지고 실업률도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6%나 급감을 했고요. 2023년 연간 기준 주택 판매량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금리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감소한 것은 물론 공급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하려던 1주택자도 맞다. 요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저금리 때 받은 모기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 5.5% 하고 있고, 그죠?
미국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출 상품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달 연 8%를 넘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는 연 7%로 다소 낮아졌는데, 그렇네요. 그 얼바인에 계신 분도 만약에 지금 얼바인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을 만약에 살려고 하다 보면 지금 모기지 금리로 새로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기존에 사셨을 때 그 3% 전후의 낮은 모기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겠네요. 자, 주택시장에 얼어붙은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황금기는 지나갔다면서 금융위기 직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자산을 축적했겠지만 향후 10년은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약 25%가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홍콩은 중국 경기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가 겹쳐서 주택 가격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달러에 고정된 환율제를 쓰는 홍콩은 미국 금리에 맞춰서 모기지 금리가 작년 초 이후 2배 넘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바이낸스의 창업자 그분 캐나다에 그 중국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었다. 그때 1997년 9년 언제였죠? 예,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때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나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기 싫어 하면서 많은 홍콩에 있는 중국 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갔었죠. 그렇게 가면서 그 이민 2세들이 지금 많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홍콩이 그래도 1국 2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홍콩 그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라고 했다가 우산혁명 등이 좌절이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화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집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홍콩 ELS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기사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홍콩 ELS 제가 기사를 안 가져왔네요. 홍콩 ELS 이런 거, 홍콩 지수를 가지고 ELS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2015년 말에서 16년 그때도 홍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그 마이너스 40%를 터치하면서 낙인이 되면서 ELS 하면 다 거의 다 뭐 원금 보장되고 수익이 다 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이 크게 손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홍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이 도시바. 일본 도시바가 결국 다음 달에 20일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도시바의 주인이 사모펀드 PF 운용사로 바뀌네요. 도시바는 다음 달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74년 만에 도쿄 증시를 떠난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22일 임시주총을 열어서 대주주 변경과 상장 폐지 등의 안건을 승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계 PF 운용사인 일본산업파트너스 JIP 컨소시엄의 도시바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 PF가 도시바를 인수함에 따라서 2016년
샤프가 대만 폭스콘에 매각된 이후 또다시 일본 대표 전자기업이 해외에 팔려나가는 일은 막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샤프가 대만 폭스콘에 넘어갔었네요. 2016년도에. 야, 그러니까 뭐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이나 저보다 위에 형님 누나 되시는 분들은 샤프, 도시바 이러면 뭐 당시 1980년, 90년대 그죠? 정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일본의 대표적인 IT 회사들인데 샤프가 넘어갔고 그 전에 이제 산요 뭐 우리 산요도 보면 가전도 하고 배터리도 하고 그랬다가 산요도 망해가지고 어디죠? 지금 배터리 회사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으로 흡수 합병이 됐는데 자꾸 사라집니다. 이 자꾸 사라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도시바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때문에. 좀 더 읽어볼게요. 지난 8월에서 9월 도시바 주식을 공개 매수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일본 회사법상 지분을 66.7% 넘게 확보한 대주주는 나머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잔여 지분을 같은 금액에 사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수 가격은 2조 엔, 약 18조 정도 되네요. 가량이고요. 임시주총의 문턱을 넘어선 JIP 컨소시엄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한 뒤에 12월 20일 자진 상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도시바가 1949년 도쿄 증시에 상장한 지 74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 투자하고 이런 거는 늘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0년을 끊어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이렇게 보면 1등은 잘 변하지 않은데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예, 그리고 이 도시바 같은 회사가 이렇게 사실 망했잖아요. 망한 걸 SK랑 뭐 여기저기서 또 돈 넣어가지고 하고 원전 부분은 저쪽에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하는 건데 아무튼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타짜 영화에서 평경장이 기차를 타면서 고니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예, 화투판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명심하라고. 예, 주식을 할 때도 꼭 명심을 해야 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JIP 컨소시엄에는 일본 전자부품 제조기업 롬 그리고 종합금융그룹 오릭스 등 10곳 이상의 일본 대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1960년 일본 최초의 컬러 TV 일본 최초의 컬러 TV를 도시바가 만들었었네요. 그리고 1985년 세계 최초의 노트북 등을 개발하면서 소니, 파나소닉과 함께 일본 하이테크 산업을 상징해 왔고요. 하지만 디지털화에 뒤처졌고, 이 부분 중요하죠.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지를 디지털화에 뒤처졌고 2016년 회계 부정과 미국 원자력 발전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재무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자 회사? 그 뭐죠? W로 시작했던 기업. 그 회사를 오히려 도시바가 인수를 했었었나요?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2017년 상장 폐지를 무슨 하우스잖아요. 그죠? 네, 2017년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6천억엔 규모 정자를 했지만 이때 주주로 들어온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진의 대립이 심화했고 결국 회사 매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 기술인 양자 암호 관련 특허를 104건이나 보유하고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 지분도 41% 갖고 있고요. JIP는 도시바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에 재상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휴, 시간이 이제 40분 다 됐네요. 기사가 2개가 나오는데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새 비행기 샀는데 어쩌나 항공회담 결렬에 LCC 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죠, 인니. 예. 항공회담 최근에 결렬이 돼가지고요. 중장거리 노선 늘리려던 LCC가 항공기는 도입을 했는데 망연자실이라고 돼 있고 사진에 제주항공 우리나라 대표 LCC인 제주항공 사진이 올라가 있네요. 인도네시아 신규 노선 운항 계획 차질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운수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인데 국내 주요 LCC는 올해 인도네시아 노선 운항 계획을 접을 판입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항공회담이 최근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올 연말 양국의 회담이 다시 잡혔지만 현재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항공기를 도입한 LCC가 이스타 항공이 7대나 도입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올라올 때 이스타가 좀 강했었나요? 그 다음이 제주항공이 5대, TA도 3대, 진에어가 1대 이렇게 항공기를 도입했었네요. 항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캐펙스 그죠? 캐파 확장인 건데 캐파를 확장을 해서 새로운 노선을 또 매출을 늘리려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취향이 잘 안 됐다. 요 얘기다 그죠? 제주항공이 연말 인도네시아 출항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마나도와 바탐에 전세기를 띄웠었고 신규 도입한 항공기 B737로 신규 노선을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인도네시아 당국과 맺기도 했었고 에어부산은 인도네시아 항공회담 이후 운수권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운수권조차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유럽의 노스볼트 CATL 보고 있나? 리튬 니켈 필요 없는 배터리를 개발. 이건 또 뭔 얘기죠?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사가 나트륨을 주요 재료로 한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이는 데 성공을 했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장악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유럽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네요. 노스볼트의 페트르 칼손 최고 경영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이는 데 성공을 해서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 구축될 ESS에 들어갈 배터리를 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 첫 샘플을 인도할 예정이고요. 칼손은 테슬라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 노스볼트를 설립을 했고요. 현재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이 노스볼트의 핵심 투자사라고 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전지인데 원재료인 소금의 단가가 낮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특히 리튬 전지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의 가격 변동성과 중국 의존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을 갖췄습니다. 이 장점은 되게 좋은데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점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로 꼽혀왔고요. 밀도가 낮은 만큼 배터리 크기가 커야 해서 배터리에 할애하는 공간이 작은 전기차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밀도가 LFP가 또 밀도가 낮아서 삼원계처럼 그 에너지 전기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LFP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더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죠?
예, 배터리가 더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통상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고 출력이 킬로그램당 180kWh인데 전기차용은 300kWh에 달하고요. 노스볼트가 이번에 개발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출력이 160kWh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리튬 전지에 필적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것은 남색 염료인 프러시안 블루를 재료 중 하나로 활용한 덕분이다 라고 돼 있고, 배터리 전문가들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금속이 포함된 산화물을 사용하는 CATL 등 중국 경쟁사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이고요. 칼소는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리튬 전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스볼트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기업 가치 200억 달러 목표로 기업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위협이 되겠네요. 네, 오늘 오면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